오늘도 세상 가장 뜨거운 이슈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 모시고 최근 중국 경제 분석해보고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지난주까지 중국 출장 다녀오셨다고요. 토요일 날 왔으니까. 토요일 날 오셨군요. 지금 이제 이틀도 안 됐네요, 그죠? 아유, 여독도 안 풀리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아유, 이 출장 다녀오신 분에게만 들을 수 있는 그 중국 내부 분위기 듣고 싶습니다. 어때요? 뭐 중국이라는 게 항상 뭐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지난 2월달에 또 2월 말에도 가고 거의 한두 달 한번씩 가는데 다른 도시를 항상 가려고 하거든요. 일부러요? 느낌이 다르니까 이번에는 제가 이제 동북 삼성으로 좀 가봤는데. 일단 전반적인 느낌이라는 게 일단은 뭐 소비 뭐 침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씩 좀 심리적인 회복은 조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우리가 소비가 어떻게 진행되는 걸 보려면 중국에서 일단 그 도시에 가장 큰 이런 대형 쇼핑몰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완샹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 완샹청을 제가 갔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프랑스의 뭐 호카 뭐 이런 뭐 우리 신발 뭐 네.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샬롬은 이런데 줄을 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여러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오픈한 이제 오픈런 행사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줄을 서서 하는데 다 이제 뭐 많이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2월달에 상하이에서 봤던 그 대형 쇼핑 원샹청하고는 조금 더 결이 다른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라는 느낌이 있다. 이와 동시에 제가 금 거래를 하는데도 살 가서 좀 보고 물어도 보니까 네. 젊은이들 금을 많이 산대요. 역시. 그러니까 심리가 불안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금 거래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소비, 그러니까 우리가 요식업은 많이 회복된 것 같다. 근데 여전히 내구 소비재,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큰 내구 소비재는 아직까지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 중국 유명 경제 채널 우사오보라는 미디어에서 이게 매년마다 중국의 중산층 백서를 발급하거든요. 예. 2023년 뭐 신중산층 그 백서를 보면 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제 중산층의 한 43% 이상이 작년에 재산이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쓰려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 46.1%가 이제 투자보다는 저축을 하겠다. 불안하다는 이야기겠죠. 60% 이상이 부동산 구매 계획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좀 갇혀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는 거는 확인을 하신 것 같고 그 과정에서도 잠시나마 소비가 살아가는 기조도 슬쩍 보이긴 했다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무엇보다 부동산이 좀 들썩들썩해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부동산 블로그 제가 여러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예. 네, 많이 했는데 일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작년에 중국의 중산층이 60% 이상이 부동산 구매 계획 없다 이렇게 조사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갔던 이런 뭐 지금 동북의 대표되는 도시들, 이선 도시들인데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있는데 거기 현지의 분위기는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아직까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버블이 안 빠졌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신경전이 계속 뭐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1분기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5.3% 성장을 했는데 이 부동산 관련 지표는 다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때 이미 우리가 추측을 예상을 했는데 그때 뭐 부동산 개발 투자, 뭐 부동산 개발 면적, 뭐 신축 건물 판매, 특히 이제 신축 건물에서 거래가 거의 마이너스 27.6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관련된 산업이 한 300개 이상이 됩니다. 예. 같이 안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까지 지금 심각하다 보고 이게 현지에서 받은 느낌은 이게 뭐 아무리 정부가 지금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예. 뭐 지금 여러 지방마다 제가 갔던 지역들 뭐 대련이나 선양 같은 데도 뭐 주택 계약금 뭐 이자를 우대하고 대출 지원을 하고 뭐 구매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제한하는 것도 조치를 폐지하고 한다 하더라도 잘 안 움직인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네. 어찌 보면 중국에서도 부동산이 만국병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동산 구매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걸로 정책을 선회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요. 완다, 헝다, 비구이완 같은 또 의미 있는 수준의 기업들이 또 문제 일어날 걸 막기 위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또 터질 것 같아 보이세요? 그럼요. 저는 이번에 양회 때 이번에 이제 그 각 부처별 장관들하고 그 도어 스태핑 같은 걸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심히 우리는 양회 때 그 총리의 이제 그 정부 업무 보고만 보는데 한국에 잘 공개되지 않는 주택 보장,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같으면 우리 건설 쪽 담당하신 장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3단계 준비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일단은 문제 있는 거 다 드러내겠다라는 것들이 네. 그러니까 심각성을 봤다는. 근데 그거는 저는 더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올해도 여전히 말씀하셨던 큰 덩치 큰 기업 말고라도 계속 우리가 중국 부동산 이 디벨로퍼들의 이런 뭐 부도 사태를 계속 직면하게 되실 겁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게 많이 빨리 드러내는 게 네. 중국 경제를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다. 그걸 숨기면 숨길수록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근데 그게 완전히 뭐 중국 뭐 부동산 경제를 뭐 뒤엎는 예.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요즘은 중국 가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내부 분위기를 전혀 몰라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요즘 중국의 부동산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한 몇 가지 이제 네. 그 보도들을 보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지의 매물에 대한 투자가 더 쏠려서 북경 상해의 아주 노른자의 지역의 아파트는 더 오르기 시작했다. 뭐 이런 보도도 한번 봤고요. 또 어떤 보도는 그러면 나머지 매물들은 어떻게 처리를 중국 정부가 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간간히 관련 전문가들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부동산들 다시 다 국유화해서 농민공들이나 일민들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던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동산 국유화한다라는 부분도 쉽게 말하면 그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집이냐 예.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미 뭐 우리가 흔히들 알려져 있는 뭐 유령의 뭐 아파트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에서는 청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농민공들한테 그걸 아예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이제 배분하는 형태를 그런 가능성. 일종의 그것도 국유화니까 예. 그럴 가능성. 그게 어느 지역과 어느 위치에냐에 따라서 그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근데 그는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예. 가능성이 보고요. 지금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부분 노른자 부분에서는 오른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다른 방송도 여러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베이징 상하이나 부분에서 약간의 이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아, 오히려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크게 떨어지나. 그러니까 뭐 5%에서 또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러니까 지금 2선, 3선이 매우 심각한 거고, 베이징 상하이도 지금 밀리고는 있지만 좋은 노란자 같은 경우는 또 아까 말했게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예. 이걸 사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다. 부동산 시장도 중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다 지역마다 다르군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제일 걱정이 아까 삼선 도시에 해당되는 그 도시들의 미분양 물건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도시의 그 미분양 물건들 아마 많은 부분 또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또는 관할하고 있는 지방의 공기업들, 부동산과 관련된 공기업들도 많은 것들이 물려 있을 텐데 이 중국의 지방 도시의 이 부채 문제는 그럼 어떻게 수습하고 중국에 거듭날 수 있을까요? 지방 도시 부채 심각한 게 딱 나와 있거든요. 13개거든요. 예. 13개. 13개가 일단 제가 크게 정리를 말씀드리면 예. 지방 도시 가장 부채가 심각한 13개 도시가 일단 중국 전체 GDP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지방 도시 13개를 어떻게 이제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중앙 정부가 일단은 전용 국채를 통해서 계속 돈을 지원해 줄 겁니다. 네. 계속 아픈 데를 일단 주사를 놓을 겁니다. 네. 놓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자체적인 뭐 구제 방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는 말 그대로 공무원들 월급도 못 받아갑니다. 아, 그래요? 예, 심각하고 뭐 월급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공무는 못 하니까 국유 관련된 그 산하 기관들도 매우 심각한 부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뭐 외부 사람들 밥 먹는 것 자체가 힘든 거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드라이브 일단 이걸 드러냈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근데 이것도
이게 부동산 전체가 일어나지 않은 이상은 이 여기 지금 13개 이 지방 부채의 또 심각성도 여전히 변함이 없을 거예요. 이것도 올해 한 해도 뭐 희지을 하나 이슈로 보고 있고 이게 요번에 양회에서도 이창 총리가 언급을 했다시피 예. 이 부분에서 이제 단계별로 하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중앙 정부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뭐 하는데 정부가 다 주사를 놓아주겠지만 네. 너희가 자생적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동산 흐름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여쭤봤고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증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부동산 수습 중이라서 그런지 증시 부양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중국 증시 요즘 분위기 좋던데요. 네.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증시밖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부동산은 답이 없다는 걸 안다고 이게 단시간에는 안 된다는 거죠. 예.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년 누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문가 2년 어떤 사람이 뭐 3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일단, 수습하는데. 부동산이 올라오는 데까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 움직일 것이다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안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반 서민들이 중산층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돈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금융 자산인 주가까지 주식도 떨어졌어요. 지금 최고점 대비 2021년 대비 한 3년은 지금 한 5조 달러가 날라가 버렸다고. 중국의 투자자들이 2억 2천만 명입니다. 예. 2억 2천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소비의 최전선에 있는데 이제 안 되니까 주가까지 떨어지니까 돈을 안 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 여기 조사한 게 보시다시피 집 안 산다고 이야기했고 자산 다 줄어들었다. 뭐 어떻게 소비가 올라가겠어요. 중국은 소비가 안 오르면 답이 없다고요. 미국이 저렇게 제재를 하는 입장에서는 수출은 지금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단시간 내에 지금은 주식 부양을 통해서 소비를 끌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반등하느냐? 크게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첫 번째, 뭐 UBS나 뭐 HSBC나 이런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단은 중국 비중 확대를 좀 외치고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북한 자금이라고 하죠. 뭐 상하이나 신천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지금 한 뭐 최근 한 요 3, 4일 보면 우리 돈으로 한 5조 정도가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일단 인도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인도이기 때문에 일단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단은 인도를 좀 낮추고 중국 투자를 올리는 이런 식의 일단은 이제 지금 글로벌 IB들의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가 일단은 뭐 부동산은 안 좋지만 좀 회복되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 지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나 뭐 모건 스탠리도 뭐 처음에 뭐 한 전망치 올해 전망치 4% 초반에서 지금 뭐 4% 뭐 6% 7% 보고 있고 네. 최근에 블룸버그도 보니까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 결과 보면 지난달에 한 4.6 전망했거든 네. 올해. 중국 경제 근데 지금 4.8까지 오고 갔죠. 이런 것도 심리적으로 작용을 했다. 세 번째가 지금 이제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들어야 될 게 10년 만에 발표된 구조 네. 이 자본시장 부양책이 심리적으로 이 투자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희망을 조금 주기 시작했다. 약간의 이제 예. 오르지 않을까라는 예. 이게 이제 이게 세 번째 발표인데요. 이게 그런데 국 구조가 그건 뭐예요? 예,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국 구조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우리가 뭐 주식, 채권, 선물 이런 자본 시장을 부양을 하기 위해서 예. 9개의 정책 조항을 이렇게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9개 조항을 발표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것을 국구조라는데 원래 명칭은 이번에 나온 긴 명칭 한번 제가 불러드려 볼게요. 예. 원래 명칭은 이래요.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와 리스크 방어에 관한 의견 이거예요. 아, 예. 예. 근데 이걸 줄여서 뭘 한다고요? 국구조. 국이 나라 국자예요. 네. 그러니까 9개 조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9개 조항으로 했는데 그러면 9개 조항이 어떤 내용이냐? 주식시장 어떻게 하겠다. 네. 선물시장 어떻게 하겠다. 국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데 방향에서 정부가 이끌어낸 방향 제시를 딱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첫 번째 나올 때가 2004년도, 두 번째 나왔을 때가 2014년도, 10년 주기 나오는데 2014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발표되고 나서 항상 강력한 유동성 장을 끌어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들은 아는 거죠, 그걸. 야, 요거 이번에도 시그널이 있다. 요걸 보는 거죠, 이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중국 증시가 분위기가 좋았었군요. 말씀을 뚝 듣고 보니까 그렇다면 중국 내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요즘 중국 정부가 뭐라 할까요? 기부금 더 내라 이런 것들처럼 직접적인 개입까지 하면서 분위기가 참 안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 주셨던 이런 시그널들을 바탕으로 하면 앞으로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 또 우리도 관심을 더 가져도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은 뭐 외국인 투자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좀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더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성을 네. 더 드리면서 그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중국은요 정책이 시장을 이깁니다. 우리가 정책이 시장을 못 이기죠. 근데 중국은 정책이 시장을 이기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구조가 나왔을 때 그때가 아마 2004년도에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 그게 우리 기억을 하십니다. 그게 6,000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거의 뭐 엄청 많이 올랐죠. 그다음 아까 그래서 6,124 포인트까지 갔죠. 그때 한 2, 3년 기간 차를 두고 두 번째 나올 때도 그때 중국 증시가 한 2,000포인트 정도 했거든요. 2014년도에. 예. 그리고 1년 만에 5,174포인트까지 2배 이상 올라간 올랐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 2, 3년을 주기로 거의 뭐 4배 이상 올라 6,000포인트. 예. 여러분 기억하실 거면 와 그때가 좋았지. 6,000포인트 찍을 때. 지금 3,000포인트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 번째는 뭐냐 했을 때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마다 특징이 방점이 달라요. 예. 처음에 나왔을 때는 자본시장을 개방을 한다. 예. 들어와라 이런 거였어요. 그때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뭐 차스닥 이런 것들이 오픈이 됐던 그런 예. 시기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본을 많이 유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성장하겠다 해가지고 뭐 사모펀드 심사 제도를 좀 완화를 하고 상장기업 인수합병한들을 매우 장려를 시켰다. 그래서 밀어 올렸다고. 예.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핵심은 리스크 관리하겠다. 개인 투자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중국 증시 하향의 주범으로 보이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중국은 배당금을 안 줘. 그래요? 상장기업이 장기 배당금을 안 준다. 이번에 증권감독위원회에서 지금 바로 이제 경고 들어간다는 거죠. 예. 지금 이미 중국 여기 지금 SNS에는요 한 90개 관련된 무배당 기업들 명단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니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왜 무분별하게 자꾸 신주를 발행하는 거야. 예. 중국 본토 베이징, 상하이, 그다음에 홍콩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한 5,346개 상장 기업이 있는데 작년만 해도 313개가 상장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 좋은데 뭘 또 상장을 시키냐. 신규 상장 신규사 자꾸 많이 많네. 이러냐. 이거 없애라. 네. 세 번째가 뭐냐면 좀비 기업 너무 많다. 네. 퇴출시켜라. 네. 이게 전부 다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또 너희들 이익 불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매년마다 한 250개 정도 하는데 중국은 2019년도마다 한 19개, 2020년도가 한 22개, 작년에 그래도 조금 한 45개 정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칼 되겠다라는 건요. 예. 이번에 나온 구조의 내용은 지금 이 세 가지를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분명히 어느 정도의 주식의 반등은 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하반기 좀 보시는 게 맞다. 네.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건 맞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저도 뭐 이 하반기 포함해서 뭐 앞에 그런 시그널을 뭐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저 본토 주식뿐만 아니라 홍콩 증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죠. 홍콩도 포함이 당연히 되죠. 근데 지금 말하는 개수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홍콩 증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인데 홍콩도 본토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든 거는 그러니까 상하이 뭐 그다음에 베이징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신천을 이야기한 부분인데 홍콩 부분에서도 똑같은 적용을 지금 할 가능성이 우칭이라는 이 주석이 아마 좀 다른 방향 잣대를 갔다. 그래서 먼저 보실 게 본토를 먼저 보시죠.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교수님 우리 중국의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경제 쪽을 중심으로 여쭤봤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국제 정세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요즘은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있는 곳마다 그 뒤에 중국이 있다 이 소리 많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뒤에는 중국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분쟁 뒤에도 이란 뒤에는 중국이 있다.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경제에 대한 실타래를 풀려면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도 중요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일이 뻔히 보이는 것들을 계속할까요?
뭐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 지금 본인들이 일단 넘버 2로 왔기 때문에 예. 글로벌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뭐 당연한 결과로 귀결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사실 그 일주일 전에 태평양에 있는 솔로몬 제도 이게 총선이 있었어요. 예. 그때도 친미중 그러니까 친중의 대리전 양정당.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죠. 예, 그거 있었고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태평양 하나 조그만 섬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는 이미 중국에 넘어갔고 네. 그렇지. 그다음에 우리가 뭐 러시아 아까 말씀하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 대리전 양상이고 이란 이스라엘도 대리전 양상이고 그러니까 모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뒤에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도로 가고 있죠. 네. 그만큼 유엔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엔에서 돈을 많이 분담금을 내는 게 당연히 미국이고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예. 당연하겠죠. 경제 규모로 돈을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중국은 그들이 말하는 중국몽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원래 1등이었어라는. 근데 지금 불리하니까 예. 결국은 지금 이 새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개도국가 지금 이제 후진국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란 같은 게 지원한 부분에서 저는 이제 크게 지금 미국이 싫어하는데 왜 하겠느냐 그랬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또 봅니다. 간단히 네. 우리 청취자분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이 만약에 전쟁에 관련돼서 전쟁이 나면 도와줄 국가가 있을까요? 중국이 전쟁 났을 때 참여를 도와줄 하면. 국가. 네. 러시아랑 북한 정도 생각나는데 그렇죠. 아닌가요?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첫 번째는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아군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위해서는 다자 외교 측면에서 막상 자기들이 했을 때 누가 도와줄까? 그냥 뭐 자기 돈만 그렇지 거기에 피를 흘리고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럼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확실한 차이가 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여러분 혹시 러브 쇼파라고 아시는지 미국과 중국의 충돌한 지점을 이야기할 때 러브 쇼파라는 이야기를 많이 예. 합니다. 조그만 연인들이 앉아 있는. 예.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작을 때는 안 부딪혔거든요. 예. 중국이 크거니까 이제 어깨, 허리, 무릎, 엉덩이 다 부딪히고 그 네 가지 발화점이 한반도, 그다음에 센카쿠열도, 타이완, 남중국해 이 다 이게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럼 이런 부분에서 중국 입장이 어쨌든 이렇게 났을 때 내가 편을 얼마나 내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했을 때 자꾸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들이죠. 어쨌든 그 나를 지금 할 수 있는 아군. 그래서 말씀드렸던 1대1로도 그런 측면이 있다. 네. 두 번째 결국은 두 번째가 돈과 자원으로 얽혀 있는 중국과 이란의 관계를 또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이제 뭐 원유 금수 조치했으니까 팔 데가 없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사주죠. 그럼 중국 입장 땡큐 하죠. 원유를 제일 많은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싸게 구입하죠. 예. 네. 근데 뭐 지금 근데 얼마 전인가 이란이 좀 너무 그렇다. 너무 싸다 해가지고 올리니까 또 중국이 또 싫어하는 내색을 또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밀당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서방 기업들 이란에서 빠진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하나씩 메꿔 먹어가는 것들. 예.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겠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미국 제재하니까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산. 그러니까 그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점 높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도가 높을수록 목소리가 더 커지는 그렇네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세 번째가 이 상하이 협력기구인데 거기 이란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게 또 한편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토에 대응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중국 주도의 러시아 주도의 하나의 국제기구거든요. 예.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17년도 뭐 처음에는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심으로 가다가 늘어가다가 2017년도에 뭐 인도 파키스탄이 들어오고 이란이 2023년 그러니까 작년 7월에 가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또 이제 그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또 리딩 국가로서의 또 역할을 한다 이런 이제 명분 이런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란을 또 지원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이란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차고 넘치네요. 근데 아까 설명 주셨을 때요. 이미 아프리카는 중국에 넘어갔다 표현을 주셨는데 그 정도로 요즘 아프리카는 중국색이 높아졌나요?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젊은이들 대상으로 예. 아프리카 5개국 한 51개국 정도 됐거든요. 51개국, 예. 52개국 됐는데 그 조사를 했는데 미국이 좋아, 중국이 좋아. 네. 그러니까 중국이요? 중국이 좋다는 게 미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거죠. 바로 피부에 와닿으니까 예. 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1대1로 그까지 씌워지고 그러니까 그 영향력에서 이렇게 부채 국가의 함정을 빠진 나라도 있지만 또 한 나라는 또 그것을 영향을 해서 지금 내가 학교를 못 다니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게 중국 사람이 지어준 거야. 그 표를 닫으니까 그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표 관리에서 예. 이제
선진국은 다 미국이지만 나라 수로 하면 결코 만만치가 않은 그렇군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미국의 동맹 국가, 우호 국가라고 했을 때 60개 플러스 알파라면 예. 중국이라는 나라에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 수출이나 투자로 1등, 2등 하는 나라를 하지면 110개국 플러스 알파 이야.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의 파워냐, 돈의 파워냐, 동맹의 파워냐. 네. 이게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머리가 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하나씩 이 지도가 있으면 요거 빨간색 붙여놓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미국도. 그렇겠죠. 예, 그렇게 지금 매우 이렇게 뭐 긴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을 거다. 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라든가 이스라엘 지원 예산 등등 이거 책정하는데 굉장히 주저함도 있고 난색을 표했다가 간신히 통과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경기마저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우방 국가를 달래고 우방을 더 많이 포섭하기 위해선 돈이 들 텐데 이 무슨 돈으로 이 중국을 이걸 할까요? 일단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중국은 손해 보는 장사, 안 해요? 외교는 안 합니다. 예. 지원을 하지만 거기는 얻는 게 또 있다라는 이야기. 그렇군요.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원하는 내용에서도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 이런 거예요. 손해 보는 장사, 외교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 한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러시아 같은 거 지금 아까 러시아 말씀하셨고 네. 이런 데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이란은 일단은 가장 큰 게 원유기 때문에 지금 2013년도 시진핑 들어서고 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원유의 가장 최대 수입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그러니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 가장 큰 반도체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 무조건 싸게 가지고 이득이 있죠. 도와주는 대신에 더 많은 것들. 그냥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뭘 해놨겠어요. 다음에 원유 수입할 때 마이너스 빼라. 장부 다 적어놨다. 네. 다 그거는 연결돼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게 두 번째 그런데 자원적인 부분들일 것이고 자원의 말을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렇지만 그런 속셈. 예. 두 번째가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속셈은 이럴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의 핵 동맹을 좀 더 가시할 것 같다.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계속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늘어나고 있는 중국 핵탄두수를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이냐. 너 얼마나 지금 하고 있어라는데 중국은 그건 너희랑 이야기할 논의 대상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미국과 러시아만 지금 뉴스타트 조약에서 서로가 지금 한 1,500개 핵탄두를 지금 조정을 했는데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안 좋으니 이 뉴스타트 조약이요 2026년도에 끝이 납니다. 네. 뉴스타트 조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다 열어놓고 개수가 이거니까 서로 증가시키지 말자라는 게 뉴스타트 조약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차이가 안 좋으니까 2026년도에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알려줘. 더 안 좋으면 뭐 나 이제 중국 간다. 중국이 합치면 한 550개 정도 지금 이야기되거든요. 그 합치면 2,000개가 넘어요. 그럼 미국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게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적이 있다라는 거. 소미가 있는 거죠. 중국은 강해지고 싶어하는 군사몽이 있거든요. 강군몽이 있거든요. 시진핑의 세 가지 몽 중에 하나가 바로 강군몽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이제 위안화 거래입니다. 예. 위안화 거래. 그러니까 사우디와 할 때 원유 결제할 때 위안화 결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서 점점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옮기려고 할 겁니다. 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예. 그래서 범위를 넓히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속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경제도 안 좋은데 뭘 주냐 이런 게 아니라 다 본인들도 이득이 손해보는 장사 안 한다. 그다음에 더 큰 거를 보고 그린다. 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궁금한데요. 사실 경제력이라고 하면 중국보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훨씬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전략 전술이 뻔히 보이잖아요.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그쪽에 보내주는 척하면서 표심과 마음을 사고 있다면 돈은 미국이 더 많은데 아프리카 그 많은 자원 강국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보팅 역할을 해줄 국가들 그들 국가들에게 포섭하기 위해서 야 중국 말 듣지 마 내가 2배 더 줄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예.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어공과 늘공입니다. 예. 어공 어쩌다 공무원 공무원 된 하나. 사람. 예. 민주당일 때와 공화당일 때 야 그걸 왜 줘? 바뀌는 거예요 계속. 예. 근데 중국은 늘 공무원이에요. 지금 트럼프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자체가 아시겠지만 정책 자체가 완전히 다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하다못해 이란 정책도 달라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근데 지난번 그랬잖아. 또 바뀌니까 아니야. 못 믿겠다 너. 예. 근데 중국은 공산당은 변함없이 아, 일관성. 네, 일관적이거든요. 왜냐 트럼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트럼프가 돌아왔을 때 예. 이거 또 이야기했던 거 다 좀 안 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 왜 안 하지 미국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이 있다. 그렇겠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자, 이번에는 좀 산업적인 걸로 국제 정세와 결부된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얼마 전에 또 중국 방문을 했는데 네. 이 태도가 저희 입장에서 보기엔 참 애매모호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반입을 차단하는 이유가 국가 안보가 걱정돼서 그런 것이지 경제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발달하는 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크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 오해 말라라고 하면서 제일 제가 좀 화가 난 건 인텔 반도체는 다 수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중국의 이 뭐 반도체를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정말 근데 제가 오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예. 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진짜 미국의 속내가 바로 드러나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할 영역과 디리스킹하는 영역을 딱 구분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우리가 보통은 지금 디리스킹 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디커플링 완전히 탈동조화되는 분야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거는 미국의 공화당이 되든 어느 대통령이 와도 계속 간다. 그래서 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디리스킹인데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 청취자분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중국 너희는 있잖아. 예. 그냥 덩치만 크고 저부가 같이만 해. 그냥 덩치만 큰 팬다처럼 물렁물렁한 그런 것만 해. 예. 네가 무슨 한다고 고부가 같이 뭐 쿠션하고 뭐 근육을 만들겠다 하면 그건 안 되지. 첨단 사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의 핵심은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제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은 딱 세 가지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던 달러 패권, 기술 패권, 군사 패권이 있어요. 예. 이걸 중국이 다 지금 넘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달러 패권은 안 멀어서 한참 넘어서 안 돼. 네. 근데 기술 패권하고 군사 패권이 요거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작년 초에 미국 국무부가 펀딩을 해서 44개의 첨단 기술에서 조사를 미국인들 스스로 조사를 했어요. 예. 근데 7개를 빼고 나머지는 다 중국과 미국이 삐까삐까하네. 그러니까 충격이 가지 않겠어요? 예. 자, 기술 패권이라는 것은 첨단입니다. 그죠? 그 기술 패권이기 때문에 그게 국가 안보, 경제 안보로 넘어가는 것들이죠. 이게 이 제이크 설리반은 뭐라고 했냐면 이게 2대8 파레토의 법칙에 비유를 해요. 예.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컴퓨팅 관련된 기술, 반도체, AI, 양자 기술, 그다음에 이 바이오 관련된 기술, 뭐 제약, 뭐 나노, 예. 요런 기술, 그다음에 클린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요것은 무조건 중국과 따로 간다. 따로 간다. 때린다. 네. 때린다. 그 말의 의미는 뭐야? 이 분야는 이게 20이에요. 나머지 80%를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다. 이게 바로 군사 기술로도 넘어가고 예. 그러면 결국은 안보에도 위험을 된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국방 아까 군사 패권 말씀드렸습니다. 군사 패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중국이 지금 국방비 올리고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영향이 더 커져가고 있죠. 중국 국방비 블랙머니 중국이 뭐 R&D 한다고 하지만 그 돈이 흘러가서 다 군사 기술로 간다.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공개적인 국방비보다 훨씬 많을 거야. 미국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 말씀의 의미는 다르다. 그래서 첨단 기술 제조한다라는 이야기고 메이드 인 차이나 미국인이 서민들이 쓰는 제품들은 여전히 메이드 인 차이나가 필요하다. 지금 월마트에 가면 여전히 중국산이 꽉 중국산이 찼죠. 꽉 찼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신제품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이 들어간 컴퓨터 신제품에 미국 인텔의 반도체 기술이 들어간 건 20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80에 해당되는 그렇죠. 걸 분류한 예, 거군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부분이 그게 이제 어떤 첨단이 붙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 구분해서 보시면 이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때리는 것들 매우 클리어하게 아마 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했던 말을 정확히 하시면 예. 뭐 이 범위 안에 절대 안 벗어날 겁니다. 저는 확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더 억울한 게요.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중국의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물량이라든가 우리가 중국에 직접 수출하고 있는 여러 물량들이 무슨 그 국가 안보나 중국의 아주 핵심적인 산업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도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아까 월마트에 깔리는 그 80%에 해당되는 물건에 들어가는 부품을 파는 것 같다는 게 제 개인 소견인데 이거는 못하게 하면서 인텔 반도체 칩만 들어가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트워크 장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이게 없는 부분도 지금 다 못하게 지금 하겠다라는 건데 한국도 동참을 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기 답답한 거죠. 네. 이게 전형적으로 교수님은 아시겠지만 이 근린 궁핍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경제 성장이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안보라는 걸 가지고 다른 국가 희생이나 궁핍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지금 비판을 많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보조금을 하면 안 되는 게 미국이 보조금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WTO 네. 다 위배에 걸리는 거죠. 우리가 봤던 IRA나 다 지금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사실 직접 인터뷰도 해보고 속내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솔직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기업들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고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고민도 많이 하는데 뭐 우리 기업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저 한 간단한 세 가지 정도만 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유럽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 사업과 이제 미국 공급망을 어차피 공급망을 미국이 하니까 안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고 근데 중국 사업과 미국 공급망을 좀 이 분리하는 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좀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디커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중국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중국에서만 하는 거, 다른 거 연결 안 시키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지금 유럽이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것도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지금 이제 연동이 아니라 이제 분리하는 그런 조금 벤치마킹이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사실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협상이 상무부랑 지금 우리나라 뭐 통상교섭부님 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나 기업이 좀 대미 협상의 레버리지를 조금 더 제고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수출을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국과 중국 간 일어나고 있는 여러 아까 말씀했던 80% 해당되는 것들은 절대 이게 군사나 같지 않는다라는 기술적인 뭐 자료라든가 근거 자료라든가 네. 그런 미치는 것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국익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가 미국과 일본이 지금 반도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심상치 않아 보이거든요. 예. 지금 이미 수소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이 그렇게 중국 막 하는 것 같죠. 근데 수소차는 중국과 일본이 잘 짝짝꿍을 또 하고 있거든요. 예. 물밑에서. 근데 지금 반도체는 또 미국과 일본이 또 반도체를 가지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년 후, 15년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지금 이런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동미 흘러가는 것도 좀 유심히 관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기술적인 업계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이제 따라가면서 했을 경우 우리 기업도 당했지만 또 역으로 아치 잘못하면 또 우리가 중국 기업들이 우리 지금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반도체 공장들 보복 가능성 네.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럼 사태가 매우 커지는 겁니다. 네. 예. 그럼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태까지를 안 가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를 좀 기업 측면에서 노력은 하되 정부가 조금 더 강력한 우리 국익 차원에서 아니 왜 지금 인텔도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거지.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그동안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이렇게 읽으셨을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척점에 있고 그래서 우리를 비롯한 적지 않은 국가들이 양 국가 중에 하나를 선택받기를 강요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소비 시장이 있고 또 우리하고 외교, 안보, 국방 등 다양한 걸로 결부되어 있는 미국을 선택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대만도 비슷한 노선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정작 보니까요. 아니다는 거죠. 아닌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북한하고도 정상회담을 논의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하고도 같이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인텔 반도체 칩 팔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인식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중국과도 다시 한번
관계 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 속이 시원하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런 미국과 대척점이 있고 나머지 나라들이 다 미국 시장이 더 커져가니까 그에 맞추고 그 하고 중국을 이제 어떻게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중국 시장을 뭐 버리고 예.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맞다. 다 그렇게 한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럽도 중국 시장을 계속 케어를 하고 왜 독일 총리든 프랑스 대통령이 맞아요. 중국 가서 가지고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서 맨날 악수하면서 손 흔들어 주고 네. 그팀 쿡이 가셔가지고 중국 가셔가 문 열어주고 새로 오픈하는데 막 악수하면서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게 지금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북한과 이야기, 그다음에 제가 수소차 협력 예. 이야기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과 물밑에지는 또 이러는 실용 외교는 또 다르다는 이야기죠.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그게 맞거든. 네. 그 모든 내가 중국 시장을 버림으로써 얻는 실패함으로써 손실을 미국이 다 보상해 줄 것이냐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중국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냐 안 그렇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독일, 프랑스 그러니까 계속 가고 기업들 CEO들이 왜 계속 북경에서 무슨 뭐 포럼 한다면 왜 가서 눈도장 찍으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거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런 부분에 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하셨다. 네.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물론 교수님은 중국 전문가시지만 저 나중에- 미국에서도 지금 요즘 미중간에 많이 해서 예. 짧게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국 한 번도 안 찾아갔는데 하고 미국한테 얘기하면 뭐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한테? 중국 그렇지. 그런 말 하는 것 좀 그런데 예. 그냥 미국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이게 이 미중 관계 미국에서 보는 중국, 뭐 제가 중국에서 보는 미국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 보는 중국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입장 매우 고맙죠. 한국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와 이렇게 잘해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궁핍해지고 있다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은 하는 걸 좀 보자는 거예요. 네. 똑같이 G7에 참여하는 독일, 프랑스 다 같이 있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 인권 이야기 똑같이 합니다. 네. 그건 중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랑 국익을 하는 것은 또 다르게 스토리가 이어진다라는 것은 너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일방적인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중국 다시 한번 갔다 오신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님의 생생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